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입시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을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해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의대 정원 축소를 받아들인 건데 이달 말까지 정해질 대학별 모집 정원 계획에 따라 증원 규모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갑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와 치료제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축소됩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25년 뒤에는 세계 평균 소득이 1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위도 지역의 저소득 국가 피해가 심각해지는데 그동안 탄소 배출이 많았던 고소득 국가보다 최대 61%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야생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감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인간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해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내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사실상 의대 정원 축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은 4월 말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2026학년도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정부는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두 차례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위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도 완화돼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료 지원도 축소돼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진단검사비의 경우 고위험군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도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지난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 889건 중 환자 463명이 숨져 치명률 5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라파 WHO 수석 과학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민이 H5N1에 감염된 젖소에 노출된 뒤 병에 걸린 점을 거론하며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 수석 과학자는 야생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일 것이라며 인간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WHO는 현재 H5N1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가운데 온난화가 계속되면 25년 뒤 세계 평균 소득이 1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선 4월 중순에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이틀 사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과 눈 내리는 겨울을 오갔습니다. 사막에 지은 도시 두바이에서는 2년 반에 걸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됐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례적인 4월 폭우가 쏟아져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It's not just the weather going crazy. It's where people are living, where they're moving to, where we're building. We are putting more people in harm's way.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걸로 보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지구온난화가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049년 세계 평균 소득이 최소 19%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온 상승 이외의 다른 기후 요소를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5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저위도 지역의 저소득 국가 피해가 큽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난한 나라가 그동안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고소득 국가보다 최대 61% 더 큰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저위도 지역은 해수면 상승, 홍수와 같은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데다 기후 재난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숨진 사람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 등 탄소 배출에 책임이 거의 없는 최빈국에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기후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암울한 전망을 이번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북술라웨시주 루앙섬에 있는 루앙 화산이 분화해 당국이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분화를 시작하다 17일 저녁 크게 폭발했습니다. 이 분화로 회색 연기가 화산 정상에서부터 1,800m 높이로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에 따라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화산 반경 6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인근 섬 주민 등 11,000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면서도 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5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방류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 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만 1,145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습니다. 2024년도에는 7차례에 나눠 오염수 5만 4,600톤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고무처럼 늘어나는 에너지 저장 소자를 레이저로 손쉽게 제작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액체 금속인 갈륨, 인듐 합금에 레이저를 가해 정밀한 패턴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신축성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액체 금속을 이용했기 때문에 모양이 잘 변형되는데 비틀거나 접거나 구겨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1,000번 이상 늘었다 줄여도 성능이 변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공계 석학들이 정부가 연 공개 회의에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인 첫 영국 왕립학회 회원인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 참석해 10월 재료비가 다 떨어지는데 무슨 실험부터 중단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대부분의 연구 책임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후배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첫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희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도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자로 성장하려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F 팀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에 건의된 사항을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발언했고 함께 회의에 참석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별다른 발언 없이 1시간 참석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영업자에게 부과하던 영업 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때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때는 영업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였지만 앞으로는 각각 영업정지 7일, 2개월로 행정처분이 완화됩니다. 또 주류를 처음 제공에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식약처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처분을 이처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제유가를 꼽았습니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주요국 통화 정책보다는 유가가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총재는 근원 물가보다 소비자 물가가 끈적끈적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밑에 있을지 더 오를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기 상황은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상승세를 보이는 환율에 대해서는 상황별 계획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통화 스와프는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IMF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한 질문에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표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어떤 타겟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좀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하반기로 가면서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거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겠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등한 환율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이 있다면서도 통화 스와프는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외환시장 상황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글로벌 어떤 경제 환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IMF도 한국의 환율 변동 상황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In the case of Korea, I would say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does not pose significant economic challenges given limited currency mismatches and manageable pass-through to inflation. IMF 당국자는 한국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옆에 항공기의 개조와 정비가 가능한 대규모 항공정비단지가 들어섭니다. 항공정비 분야는 그간 해외 시장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 내후년 이 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차로 5분 거리. 이곳에 235만 3천여 제곱미터, 약 71만 평 규모의 대형 항공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들어섭니다.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수리나 정비를 맡겨야 하고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면 개조도 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전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인천공항 첨단 복합 항공단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MRO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단지에는 국내외 정비 개조 관련 기업이 속속 입주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입주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업체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수출할 계획입니다. 인근 부지에선 미국 화물 전용 항공사의 기체 정비 센터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항공 정비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정비 단지를 만들어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항공 정비 물량은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내 항공 정비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고작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며 양질의 일자리 5천여 개 창출과 향후 10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후년 2월. 첨단 복합 항공단지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연출한 명작들의 산실인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77회 칸 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자로 스튜디오 지브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 황금종려상은 영화계에 큰 업적을 끼친 감독이나 배우에게 주는 특별상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에 수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 영화제는 스튜디오 지브리가 지난 40년에 걸쳐 애니메이션 영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다시 영화로 준비를 했는데요. 고스트버스터즈의 이 네 번째 시리즈인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 사실 되게 익숙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80년대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그러면은 어느새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고스트버스터즈네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영화의 주인공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2년 만에 속편 개봉으로 아주 화제를 모았던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에 등장했던 이 스펜클러 가족과 그루버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들은 이전 전편 영화에서 처음 고스트버스터즈로 활동하게 되는 게 시작이 되고 이번에는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본격적인 고스트버스터즈 활동을 이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스트버스터즈의 활동을 탐탁치 않아 했던 이 뉴욕 시장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막내딸의 활동을 금지시키게 되고요. 여기에 그동안 잡아서 유령들을 보관을 해놨던 이 격리 유닛이 얼어붙는 등의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또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고대 악령까지 깨어나게 되면서 뉴욕시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 고스트버스터즈로 거듭나는 스펜클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강력한 적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스트버스터즈 활동 멤버들뿐만 아니라 원년 멤버까지 총출동해서 유령을 소탕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도 제법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그 쿵푸 팬더도 그렇고 또 고스트버스터즈도 그렇고 많은 분들 기대하는 그 범죄도시까지 모두 다 네 번째 시리즈가 네. 극장에 돌아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시리즈 영화들이 어느 정도 흥행을 담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재미가 떨어지면 오히려 좀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 이거 어떠셨나요? 네, 아마 80년대에 이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를 봤던 관객이라면 당연히 추억도 회상할 수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관객에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영화가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우선 이야기 안에, 그러니까 영화 안에 하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야기 구조가 좀 단순하게 그냥 나열되는 식으로 좀 전개가 됐고요. 또 지금의 고스트버스터즈부터 원년 멤버인 이제 고스트버스터즈까지 모두 다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웠습니다. 또 새로운 유령, 과거 유령 모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뭐 반갑지만 또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유령은 왜 등장하지? 이런 이제 좀 의문이 좀 남기도 했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또 유령을 잡는 과정에서 이
버스터즈 특유의 리듬감이나 코믹함이 원래 굉장히 특징인데 이런 매력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은 네. 그런 영화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 고스트 버스터즈 시리즈는 이제 유령을 과학기술로 잡는다는 설정과 함께하는 영화인데요. 네. 사실 유령을 과학기술로 잡는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유령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거리가 좀 네, 멀기는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계 안에서도 유령과 비슷하게 흔적도 없고 우리 몸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출기를 통과하는 유령 입자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령 입자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마치 고스트 버스터즈처럼 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안 보이는 유령 입자를 찾아내고 관측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보이는 유령 입자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우주를 이루는 수많은 기본 입자 중에 중성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이 원자랑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건데요. 전하를 띠지도 않아서 전자기파로 알 수가 없고 또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과 반응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방송을 하고 네. 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에서 이 중성미자가 쏟아져서 들어오는데 손톱만한 크기 면적에 1초에 700억 개 정도가 통과하는데 우리는 네. 뭐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는 알지만 관측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중성미자를 유령입자라는 별명으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령 입자,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존재하는지도 믿기가 힘든 이 반응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유령 입자, 이거 어떻게 검출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1946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프레데릭 라이너스가 이 중성미자만이 남기는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라이너스가 제안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중성미자는 양성자와 반응을 하면 중성자랑 양전자를 만든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건데요. 양전자는 원래 전자랑 만나면 빛의 알갱이라고 부르는 광자라는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양성자랑 전자만 있는 아주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빛 한 줄기가 팍 하고 튀어나오면 이거는 중성미자가 양성자랑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네. 고로 중성자가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딱 맞네요. 흔적을 남기는데 그렇다면 고스트버스터즈 영화처럼 과학자들도 이 유령 입자 실제로 잡아내는데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남극 아문젠 스콧 기지에는 아이스 큐브 중성미자 관측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과학자들이 남극 지하 1세제곱킬로미터 부피에다가 그 부피의 얼음에다가 광 센서를 한 5천여 개를 심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성미자가 한 100만 개 중에 하나꼴로 아주 드물게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 내에 수소나 산소, 원자, 핵이나 전자랑 부딪혔을 때 빛을 아주 가끔씩 내는데 그 흔적을 찾아내는 실험을 해온 건데요. 아이스 큐브는 그동안 이 지구에서 37억 광년 떨어진 이 블랙홀에서 온 중성미자를 찾은 바 있고요. 또 4,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고래자리 A 은하에서 날아온 중성미자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지금 이 현재 태양계와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서 나온 중성미자를 포착하는 데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 중성미자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우리 은하를 촬영하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빛이나 전파, X선, 감마선, 또 중력파 등의 에서 이제 우리가 은하를 촬영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중성미자로도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이 어떤 연구 단계가 펼쳐질 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7억 광년, 4,700만 광년. 사실 짐작조차 어려운 먼 곳에서 날아온 입자도 흔적을 남긴다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스트버스터즈 영화 소개 고맙습니다.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손 씻기 등의 중요성을 당부했는데요. 간신히 회복한 일상이 소중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은 습관처럼 준수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